바다가 너무 깊어서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지구의 일부가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어둡고 매우 춥고 압력이 너무 세서 철도 깡통처럼 으스러뜨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단순히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보다 훨씬 크게 자라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해의 가장 독특한 미스터리 중 하나인 이른바 심해 거대화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바다에서는 많은 동물들이 작지만 서식지가 깊어질수록 일부 종들은 마치 거인이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한 개나 바다의 곤충처럼 보이는 생물들이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마치 괴물처럼 거대해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자이언트 아이소카르푸스입니다. 만약 땅에서 작은 공벌레를 본 적이 있다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차이점은 이 심해 버전은 길이가 거의 0.5m까지 자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바닷속 바닥을 기어다니는 거대한 갑옷을 입은 곤충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이 생물들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의 매우 깊은 곳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움직임이 느리고 오래 먹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는 자원이 드물기 때문에 이들의 몸은 에너지를 아끼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본 거미개도 있습니다. 이 갑각류는 다리를 쭉 뻗으면 거의 작은 자동차만큼이나 길이가 됩니다. 처음 보면 마치 SF 영화 속 생물 같습니다. 이 생물은 일본 근처 바다 밑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긴 다리를 이용해 어둠 속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콜로설 오징어입니다. 이건 단순한 오징어가 아닙니다. 심해에서 가장 신비로운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이 생물은 서식지가 너무 깊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기 매우 드뭅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콜로설 오징어의 눈은 동물계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농구공보다도 더 큽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닷속 깊은 곳에는 거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나 빛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큰 이점이 됩니다. 영원한 어둠의 세계에서 더 큰 눈은 포식자나 먹이를 더 빨리 볼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생존 확률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왜 이런 생물들이 커지는 걸까요? 지금까지도 과학에서는 하나의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심해의 극심한 추위가 큰 요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서 동물들의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이 더 길어지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압력과 먹이 부족의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심해에서는 자원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큰 몸집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오랫동안 먹지 않고도 살아남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해의 일부 지역에는 포식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 종들이 경쟁 없이 더 크게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바다의 많은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과 다른 해양 연구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실제로 탐험한 심해의 비율은 전체 심해에 비해 훨씬 적다고 합니다. 즉, 아직까지 우리가 본 적 없는 생명체들이 바닷속 깊은 곳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탐사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심해가 단순히 텅 빈 어둠이시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진화 자체가 마치 다른 규칙을 따르는 것 같은 세계입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바다의 고요함 속에는 인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생명체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얕은 물에서 보통 손톱만한 크기인 단각류는 그곳에서는 거의 3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함께 움직이며 해저로 떨어지는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이 이상한 현상의 영향을 받는 해파리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해에는 1m가 넘는 너비를 가진 종들도 있으며 그들은 바닷속 어둠에서 유령처럼 천천히 떠다닙니다. 수열 분출구 근처에 사는 거대 관벌레는 더욱 독특합니다. 이들은 입이나 위장이 없지만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 덕분에 살아갑니다. 이들은 먹이를 잡는 대신 주변의 극심한 열과 독성 화학물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의존합니다. 또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속도도 더 느립니다. 음식이 드문 곳에서는 그것은 오래 살아남는데 큰 이점이 됩니다. 또한 차가운 물이 뜨거운 바닷물보다 산소가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몸집일수록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해는 거대한 생명체들이 에너지가 금방 고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잘 지원해줍니다.
수면 아래 약 4km 깊이에서는 물의 압력이 우리가 땅에서 경험하는 압력보다 수백 배에 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모든 방향에서 엄청난 무게가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상에서는 인간이나 대부분의 동물이 이런 압력을 견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심해에서는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실제로 해양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극심한 압력이 바로 이런 환경에서 큰 몸집이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생물체의 경우 몸의 내부에 비해 표면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포가 외부 힘의 영향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몸집에서는 압력의 분포가 더 균형 있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가 더 안정적입니다. 여기서도 오랫동안 추운 지역에서 관찰되어 온 생물학의 한 가지 관찰이 들어맞습니다. 더 큰 동물들이 작은 동물들보다 열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의 얼어붙는 온도의 지역에서는 열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의 작은 이점조차도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이 안정적이고 생물학적으로 효율적이어도 바닷속에서의 삶에는 더 큰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바다 위에서는 생명이 태양에 의해 유지됩니다. 바다의 미세한 식물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로부터 먹이가 먹이사슬을 따라 올라갑니다. 하지만 1000m를 넘는 깊이에서는 이런 과정을 위한 충분한 빛이 없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위에서 떨어지는 것들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마린 스노우라고 부르는데 이는 바다의 더 높은 곳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작은 유기물 조각들입니다. 이것은 남은 플랑크톤, 물고기 배설물 또는 죽은 유기체에서 나온 작은 잔해일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다른 생물들이 그것을 조금씩 소비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도달할 때쯤에는 정말로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가끔은 더 큰 선물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죽은 물고기, 오징어 또는 심지어 고래까지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생명의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들이 갑자기 생긴 먹이원에 동시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먹이가 규칙적이지도 않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생명체들은 오랜 기다림, 갑작스러운 풍요, 그리고 극심한 부족에 적응해야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곳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물과 식물 대신 제한된 먹이와 느린 삶이 중심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생존의 열쇠가 빠름이 아니라 효율성과 인내입니다. 여기서는 천천히 자라지만 오래 사는 생명체들이 더 우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식이 너무 드물기 때문에 에너지를 금방 소모하지 않는 몸이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자이언트 아이소포드는 오랜 시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생존합니다. 낮은 대사율과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 덕분에 그린란드 상어는 이보다 더 극단적으로 매우 긴 수명을 가질 수 있고 번식 단계에 도달하는데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늘어져 있습니다. 마치 멈춰진 삶처럼 다음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린 삶의 전략은 또 다른 이점을 제공합니다. 바로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지표 생태계의 빠른 순환과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당신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더 안정적이고 더 오래가며 자원을 더 통제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음식과 시간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보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심해의 암흑대에서는 얕은 바다에 비해 포식자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생물들은 대부분 매복 전문가입니다. 쫓아다니기보다는 기습을 이용합니다. 아귀는 빛을 이용해 먹이를 유인합니다. 드래곤피쉬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펠리컨 장어는 갑자기 먹이를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큰 몸집은 침입하거나 공격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자이언트 아이소팟은 갑옷 같은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거미개는 크기와 긴 다리를 방어와 위협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더 깊은 바다에서는 단순히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서 지배적인 존재가 되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거대한 오징어들은 향유고래와 맞서 싸우며 서로의 몸에 상처를 남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기는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몇몇 해파리조차도 이런 형태에서 이점을 얻습니다. 엄청난 크기와 몸에 있는 독성 때문에
거의 어떤 포식자도 그들을 먹으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심해에서는 먹기엔 비효율적인 먹잇감이 되는 것이 일종의 보호수단입니다. 포식 해방 가설에 따르면 포식자가 적을 때는 작고 빠르게 남아있어야 할 압박이 사라집니다. 얕은 물에서는 숨어야 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하지만 심해에서는 숨을 곳이 제한되어 있고 느린 움직임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생존 전략으로서 커지는 것이 더 유리해집니다. 모든 종이 다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종들은 여전히 작고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즉, 생존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전략이 있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커지거나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심해의 안정성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같은 추위, 어둠, 그리고 압력입니다. 이 때문에 진화 속도가 느려서 공룡 시대부터 거의 변하지 않은 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왕 등각류가 그렇습니다. 표층 해역에 비해 경쟁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이 진화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습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심해 거대 생물들은 K 선택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손의 수는 적지만 더 발달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몇몇 큰 물고기들처럼 알을 적게 낳지만 생존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바다 괴물에 대한 이야기들은 단지 전설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이런 이야기들 중 일부가 실제로 근거가 있다는 것이 점차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오징어는 살아있는 채로 보기 드문 존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해변에 떠밀려 오거나 그물에 걸려 잡힌 표본들 뿐이며 이들은 이미 망가졌거나 변형되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무섭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들의 커다란 눈과 살을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부리는 눈에 띕니다. 괴물로 보기보다는 그들을 빛이 거의 없는 세상에서 극한의 적응을 이룬 존재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곳은 매우 춥고 압력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생물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민간이 실제로 탐험한 심해는 5%도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보다 모르는 바다가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잠수정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새로운 종, 새로운 행동, 그리고 새로운 생태계가 발견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다에 관한 옛 전설들은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느낌만큼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해에는 정말로 평범하지 않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심해는 수면 위 세계와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산호초에서 효과적인 전략이 심해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존은 극한의 적응에 달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지거나 거의 보이지 않게 되거나 매우 느린 신진대사나 엄청난 신체의 강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과학에서는 왜 어떤 종들은 엄청나게 커지는 반면 다른 종들은 계속 작게 남아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심해 생물의 최대 크기에 한계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할수록 계속 변화할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탐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거대 오징어가 발견되고 예전에는 생명이 없다고 생각했던 해구에서 단강류가 발견되며 연구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해파리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지구에서 가장 큰 생태계이며 심해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해는 다른 지역, 심지어 다른 행성에 비해서도 거의 탐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어떤 생존 전략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해의 고요함 속에서 심해는 계속해서 생명이 인간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적응력이 뛰어나며 더 신비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해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의 끝에는 한 가지 단순한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심해는 죽은 공간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세상의 어두운 한 부분도 아닙니다. 이곳은 생명체가 인간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에 끊임없이 적응해 나가는 역동적인 생태계입니다. 이곳에서 생존은 단순히 속도나 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릴 줄 알고 에너지를 아끼며 기회가 드물어도 계속 버틸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우리는 태양의 주기, 낮과 밤,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심해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위는 거의 일정하고 어둠은 영구적이며 압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곳의 생명은 변화에 의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수백만 년에 걸친 안정성에 의해 서서히 형성됩니다. 이런 종류의 환경이 바로 이곳의 진화가 다르게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빠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다듬어짐입니다. 마치 행성에서 가장 극한의 조건을 견딜 수 있는 형태로 서서히 다듬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새로운 다이빙을 할 때마다 심해는 아직 완전히 탐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중 아주 작은 부분만이 실제로 인간에 의해 탐사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수중 탐사 때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층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바다는 단지 지구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곳은 고유한 리듬과 법칙, 그리고 지속 방식이 있는 가장 광대한 생명체계입니다. 이곳의 생명체들은 괴물이 아니며 단순한 우연도 아닙니다. 이들은 생명이 가장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매일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아직도 우리 이해에 완전히 열리지 않은 세계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곳은 우리 행성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 표면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조용하고 깊으며 우리가 천천히 발견해 나가고 있는 답들을 계속 숨기고 있습니다.